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입학 전 최종 점검 로스쿨 민법 시작하겠습니다. 총 2회에 걸친 강의고요. 자, 1회에서는 민법 총칙과 채권 총론 전반부, 2회에서는 채권 총론 후반부, 그리고 채권 강론은 조금 선별적으로 보고 사례 풀이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민총, 채총, 채각이 각 10페이지 정도씩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앞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본 자료는 교과서 민법 강의를 최대한 지혜롭게 읽는 관점과 포인트를 정리한 것일 뿐 요약서나 단권화 자료가 결코 아닙니다. 자, 입학 예정자들이 그런 자료를 보는 것은 무익하고 또 심지어는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갖는 것도 지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결국 본 자료 자체는 학생들이 정작 숙지하고 암기할 내용, 가령 판례의 판시 사항 중에서 키워드라든지 제 수업을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프레이즈라든지 하는 것들을 온전히 다 담아놓고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그런 자료는 여러분이 3학년 됐을 때 드릴 거예요. 어차피 그게 아니고 요거를 나침반으로 삼아서 교과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똑똑하게 읽을 건지에 대한 좋은 가이드로서는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활용법이고 요번 특강을 통해서 이 자료와 교과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과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빠른 속도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에 정리된 것만 읽지는 않고요. 특강에서는 교과서를 찾아가면서 키워드하고 키프레이즈 중요한 걸 다시 읽을 겁니다. 한 번 더 들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자주 들어서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답안지에 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별표에는 너무 큰 신경을 쓰지 마세요. 큰 목차를 나누다 보니 그 해당 목차에서 좀 중요한 게 많이 있으면 별표를 많이 치기도 했고 최신 경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별표 같은 것은 좀 변경 중요도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에 대해서 잠깐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1회, 2회에 걸쳐서 민법 총칙과 채권법을 합치면 민법 특히 재산법에서는 75%입니다. 75%고 물권법이 약간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성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부분이에요. 민총하고 채권법은. 그래서 이거를 단 2회에 걸쳐서 보는 것은 인강 들으시는 분은 좀 연이어서 들으시면 좋고 현강에 오신 분들은 좀 인터벌이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브러쉬업을 하고 듣는 식으로 해서 이어서 들어주시면 그것은 실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체를 보는 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클리셰가 돼버렸는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강사가 자꾸 와서 스크립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민총부터 채권 강론까지 여기다 쫙 쓰는 거죠. 목차를. 보고 있으면 공부되는 느낌 들고 강사가 대단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여러분이 정작 다녀야 될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알고 거기를 갑자기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여러분이 길 찾아서 나와야 되는 산인데 자꾸 산 멀리서 찍은 경관만 보여주는 거예요. 숲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처음에는 차근차근 천천히 논리적으로 보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그 나무 전체를 빠른 기간, 단기간에 자꾸 보는 거예요. 그 나무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건데 그 A부터 Z까지 보는 과정이 시간이 짧아지고 기간이 짧아지면 이제 그때 진짜 숲이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강의는 뭐냐? 저랑 자동차 타고 나무를 다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냥 민법 여기서 목차 개관해 주는 거 그런 강의는 진짜 돈 내고 들을 강의도 그런 강의가 뭐 특정 강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없겠죠 그런 강의는. 돈 내고 들을 강의도 아닙니다. 그 개관 그거 해서 뭐 합니까? 자기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데. 판례 외웠냐 그러면 못 외우고 요건 외웠냐 그러면 못 외우고 이거랑 저거랑 맨날 헷갈리는데. 그런데 오늘은 저랑 좀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타고 가장 중요하고 이어지는 것들만 나무를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면 거기서 뭔가 연결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럴 거라고 저 확신을 하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왜 제목을 이렇게 쌀벌하게 붙였냐? 강의 제목을 입학 전 최종 점검. 고민을 많이 하고 붙인 제목인데 최종 점검은 보통 시험 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러면은 그 입버릇처럼 입학하면 로스쿨 가면은 쌀벌하니까 뭐 그런 의미도 없진 않겠지만 이제 와서 뭐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 많이 그동안 2달 동안 제가 힘들게 해서 오히려 지금은 충분히 자신감 가지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야 큰일 났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법학이라는 과목이요. 최종 점검은 뭐죠 보통? 이 법 전체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학하기 전에 하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당장 시험을 해서 이거 외웠어 빨리 외워 이런 강의가 아닙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이 전체 논리를 이어가는데 약한 부분하고 제가 논리로 설명을 할 거고 상황을 설명할 거고 이런 연결되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맥이.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놓고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결을 잘 못 시킬 만큼 이해를 확실히 안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점검을 좀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학이라는 거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게 강사가 여러분이 지금 내용도 모르는 사람 붙여놓고 이번 시험에 이게 나올 겁니다 하는 건 정말 찍기 강의인 거고 찍기 강의. 뭐가 중요한지를 그냥 알려주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근데 정말 여러분이 잘 활용하는 거는 이게 왜 중요한지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단어를 봐도 왜 이게 중요할 건지가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공부가 5배, 10배 빨라지고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1교시 끝나고 또 2교시 시작할 때 1교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 일단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고 오늘 수업은 70분 정도씩 하고 15분 정도 쉬어서 3교시에 걸쳐서 1, 2교시는 민총, 2교시는 채권 총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펴시고요. 관련 책을 좀 빨리빨리 넘겨야 책을 넘겨서 찾는 게 조금 바쁠 수 있는데 예. 제가 책 페이지를 일일이 불러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어차피 교과서 순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요걸 찾는 거는 또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은 잘 찾지도 못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하신 분들도 금방 찾고 이러더라고요. 책 많이 보신 분들은. 자, 오늘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 부분이니까 태아의 권리 능력 펴시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제 강의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충실한 선행학습 아니면은 선행학습 안 했지만 적어도 뭐 사실 2차 유경험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자,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민법 총칙, 태아의 권리 능력입니다. 태아라고 하는 주제는 권리 능력의 문제입니다. 권리 능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태어날 때니까 태아는 아직 안 태어났네요. 그죠? 그러면 태아의 어떤 권리까지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게 일반주의라면 우리나라는 개별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이 보호되는지를 외워야 되는 것이죠. 불상, 대피, 유유라는 도문자를 땄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상속, 그 다음에 상속 안에서의 대습 상속 그리고 인지라고 보통 하는데 태아가 피인지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피라고 했습니다. 피인지자 그리고 유에서는 우리가 유언도 사실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받는 게 유증인데요.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태아가 당연히 수증자가 되는 경우겠죠. 유증에 있어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걸로 본다고 해서 태아가 유언을 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유는 뭐 유류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가족법 개념이 아직 불명확한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그래도 굳이 별표가 하나 된 이유는요. 정지조건서, 해제조건서 때문이 아니에요. 불법행위와 상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프린트. 부가 불법행위로 사망할 당시에 태아의 권리를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부가 불법행위로 사망을 했다면 죽는 순간 부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합니다. 예, 그것은 태아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아버지가 사고로 죽을 때는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태어나서 와보니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러면 얘가 슬프겠죠.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슬프다는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 채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규정이 뭐가 적용되는지는 모르면 안 됩니다. 앞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취득하는 채권, 손해배상 채권, 특히 여러분은 뭐 위자료 청구권, 나중에 불법행위에서 보셨겠지만 재산적 손해배상도 있을 것이고 위자료도 있을 것인데 일단 뭐 위자료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태아에게 상속되는 거니까 불상 대피 유예에서 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과서 B번 재산 상속을 써야 되고 여러분은 천조 사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태아 스스로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태아가 무슨 정신적 고통을 느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랬죠? 부의 사망 당시 아직 태아 상태에서 감수성이 없어도 장래 감수할 게 합리적 기대된다. 그래서 태아 자신 스스로의 위자료 청구권 취득한 겁니다. 예. 자, 위자료 취득 청구는 언제 취득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그러면 얘가 아직 지금 5개월째인데 얘를 놓고 그럼 지금 소송을 걸어볼까 하는 문제가 그걸 당장 허용할 거냐 태어나는 걸 기다려볼 거냐의 문제가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럼 결국 뭘 할 수 있죠? 정지조건 해제조건설의 논의 대립은 불상대피 유유에서 그 시점을 언제부터 태아가 사람처럼 바로 인정해 줄 거냐 기다렸다 인정해 줄 거냐의 문제에 불과해요. 공부를 이제 명확하게 안 하면 이 부분 헷갈려서 어려운 거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한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인증여에 인정될 것에 대해서 학설 대립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판례는 사인증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기초자라 이제 막 많이 남아오고 있을 때 뭐라 생각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사인증여는 증여예요. 증여는 우리가 15개 전형계약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사인이 왜 붙었어? 주었을 때 효과 발생하게 한 것뿐이에요. 그럼 이것은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은 단독행위고 사인증여는 증여니까 계약입니다. 태아가 계약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법에서 태아가 계약하는 걸 인정한 경우는 없어요. 뭘 받는 것만 했지. 그래서 사인증여는 부정 쪽으로 가야 되고 판례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판례라 증여에 대한 판례인지 사인증여에 대한 판례는 좀 애매해요. 그 사람 또 죽었더라고. 막 누구 어쩌고 나와서 애매한데 제가 볼 땐 증여에 관한 판례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판례도 뭐 증여 계약에서 태아의 수증 능력을 부인한다 이 정도 쓰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의 문제가 나오죠. 태아가 개별주의로 권리능력 인정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설을 여러분이 쓸 수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봅시다. 태아 상태인 그 사건 발생 당시에 바로 인정할 건지 아니면 출생하는 거 보고 인정할 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출생하는 거 보고 인정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효력이 소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간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자기가 취득한 상속하는 건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부가 사망할 당시에 태아예요. 그럼 이 아버지가 딱 죽는 그 당시에 이 태아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네. 지금은 못 느껴도 나중에 느낄 게 근데 어쨌든 지금 느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이때 취득을 시키는 거예요. 두 학설 다. 그런데 뭐라고? 정지조건설은 출생하면 이때 취득한 걸로 보니까 그래서 인격 소급설이에요. 소급하는 걸로 보는 거고 해제조건설은 아예 이때부터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자는 거예요. 혹시 사산되면 소급해서 없었던 걸로 하자는 거죠. 인격 자체를 소급해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정지조건설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하면 되는 거를 학설의 그 내용을 막 써서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약간 이해가 중요한 학설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교과서에서 확인할 부분은 특별한 건 없고 결국 누가 거래 안전이고 누가 태아 이익입니까? 당장 태아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해제 조건설이 태아 이익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는 정지 조건설이고 판례의 문구는 불친절하게 제가 실어놓지 않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아는 현행법상 대행할 기간이 없어서 출생한 때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때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는 것이다. 정지 조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논의는 정지조건설은 이때 태어났어? 그럼 이때 취득한 거야. 해제조건설은 취득했지. 사산됐으면 안 돼. 그럼 정지조건설은 기다리다가 사산됐어요. 그러면 한 번도 인정도 못 받고 끝나는 거죠. 결론. 두 학설의 결론. 불상대피 유유든 뭐든 간에 애가 사산되면 절대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속지 마세요. 이건 예외도 없어요. 뱃속에서 죽으면 인정되는 경우는 학설이고 규정이고 뭐고 없어요. 다만 뭐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강사가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은 아닌데 태아를 죽게 만들었으면 그 부모 만약에 사모도 죽었으면 그 사람이 그 태아의 죽은 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인정될 겁니다. 변호사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안 해요. 교과서에서. 뭐 그거는 걔가 사람이었다 아니었다를 떠나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내 태아를 태아 상태도 분명히 어떤 의미는 있는 거잖아요. 못 태어나게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위자료 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걔를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사망하면 절대 인정 안 된다는 게 각주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태아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두 번째,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 그래도 이 강의가 제 강의에 대한 AS 강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중요도에 비해서는. 동시사망 추정은 75페이지에 있고요. 30조에 2인 이상이 동일한 민환으로 사망했을 때는 같은 사고로 죽었어? 같이 죽었나 보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블랙박스가 나와서 얘 죽고 마지막으로 얘가 뭐 셀카 찍고 나는 살았다 이러고 다음에 죽은 게 나왔으면 그 죽은 순서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두 사람이 상속받을 수 있을 관계면 상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블랙박스로 얘가 먼저 죽고 그 다음 얘가 죽었으면 상속이 일어나죠. 근데 그걸 모르면 동시에 짠 하고 죽은 거니까 상속이 안 되는 게 핵심인데, 특이한 것은 대습상속은 인정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괌 카일기 사건이죠. 여러분 어린 분들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나요? 예, 2001년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던 게 그냥 이거는 프린트로 정리하겠습니다. 프린트 보세요. 제가 한 말이 첫째 줄이고 둘째 줄 괌 판례인데요. 장인의 재산에 대해서, 장인이 죽었는데 사위가 받을 수 있냐의 문제에 있어서, 자 괌이고 뭐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장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와이프가 내가 장인이 죽었으면 내 와이프가 상속을 받겠죠. 딸이니까. 그다음에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럼 내 와이프니까 내가 상속을 받겠죠. 배우자니까. 근데 내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뭐 장인하고 뭐 어떻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기리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장인이 죽었어요. 그걸 아직 가족법을 안 배워서 모르는데 그게 대습상속이에요. 뭐냐면 장인의 재산을 상속할 그 장인의 딸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장인이 죽었을 때 이 딸이 상속받을 것을 그 사람의 배우자가 대신 받는 겁니다. 그걸 대습상속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장인이 먼저 죽든 아내가 먼저 죽든 한 번 와서 오든 아니면 아내가 먼저 죽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바로 받는다 그랬죠? 둘 다 받잖아요. 근데 장인하고 아내하고 같이 여행 갔다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돼요. 그럼 둘 사이의 상속은 안 일어나죠. 그렇지만 나는, 사위 겸 배우자는 누가 먼저 죽어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것은 대습상속의 규정을 보면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죽은 경우에는 지금 상속 개시라는 말 지금 장인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고, 장인의 재산에 상속이 개시되는 건 언제예요? 장인이 죽을 때죠. 근데 그걸 받을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죽은 경우, 그러니까 먼저 죽은 경우 그 뜻이에요.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는이라고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사안이라고요? 동시에 죽었다고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문에 명백히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한번 보세요. 교과서 77페이지, 22판 77페이지입니다. 21판은 뭐 76페이지, 5페이지 정도 될 텐데 마지막에 1001조에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한목적적으로 해석한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한목적인 해석의 뜻을 알게 됐어. 이게 무슨 뜻이게? 그냥 규정을 약간 무시하고 해석하겠다는 목적에 맞게. 반대말은 뭐예요? 규정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문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리적 해석을 안 한 겁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류의 강의에서는 1분도 설명 안 할 내용이지만 밑줄 자료도 늦어지고 있고 해서 잠깐 해드렸고요. 자, 3번 행위 능력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 하나 보면 별거 없어요. 행위 능력 한번 봐봐요. 한 페이지가 안 돼요. 뭐 약간 사기스럽기도 한데 이것만 봐도 되냐고. 이걸로 교과서를 잘 보시고 나중에 이것만 보고도 교과서 내용이 떠오르면 그땐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고. 자, 3번 행위 능력 보겠습니다. 행위 능력은 그 사람이 행위 능력이 없을 때 옛날에는 무능력자 제도라는 걸 뒀는데 좀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싶어서 제한 능력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제도는 핵심 뭐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제한 능력자 주제에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 매매 이런 것들이죠. 법률행위의 개념은 여러분이 한번 법률행위 총설에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라 그랬으니까 거기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다 되겠구나 라고 하다가 또 적용 범위를 보다 보면 이건 아니야, 적용 안 돼, 안 돼,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단원별로. 그건 여러분께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아직 유효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소하면 소급해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민법상 취소라고 하는 법조문, 그러니까 취소라는 그 장이 있잖아요. 무효와 취소. 그게 적용되는 취소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같은 것이고 그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소급하고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죠? 제한능력자 취소와 차고사기 강박은 의사표시 쪽에 있으니까 뭔가 거래하다가 지가 의사표시가 뭔가 잘못된 걸 가지고 그 다음 사람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것이고, 제한능력자는 물론 이것도 거래지만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게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효에서는 보통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취소에서는 취소를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취소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 무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라는 뜻을 떠올려야 돼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거는 떠올려야 돼요. 그걸 못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적 무효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보고 안 떠올랐던 분들은 여기다 적어 놓는 거죠. 제3자 보호 X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에다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미성년자 어떻게 됩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단독으로 하는 게 취소되는 거예요. 그게 5조고요. 한번 개관을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교과서 읽으면서 낑낑댔는데 이렇게 보면 별게 없어요. 봐봐요. 단독으로 관한 예외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권리만 의무만 쓰면 그건 알겠죠. 뭐 권리만 면하거나 의무만 얻거나 그렇게 말하면 없겠죠. 그 다음에 처분을 허락해준 재산이 있을 거고 영업을 허락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세 개예요. 그게 그냥 5조, 6조, 8조예요. 예. 7조에는 앞에 허락이나 뭐 이거를 동의를 취소하는 거에 관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5조, 6조, 8조가 된 거고요. 자, 그런데 뭐 권리만 의무만 해서 법적 관점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 여러분 교과서 알아서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미성년자 부분이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결과에 대한 거다. 자, 이게요. 대리에서도 나와요. 대리에서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죠. 그 본인을 위한다는 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권리 의무는 법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한다는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라서 부담이 없는 증여 같은 것만 되는 겁니다. 아주 유리한 매매, 정말 뭐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사는 너무나 유리한 매매라도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법적으로는 의무가 발생하죠. 의무를 부담하면 무슨 의무? 1,000만 원을 줄 의무는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 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너무 심할 때는 또 판례가 한마디 하겠죠. 이럴 때는 뭐 이런 경우까지는 우리가 또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판례가 아직 없으니까 우린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관점이라는 네 글자만 보고 여러분 이게 떠오르겠어요? 나중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꾸 교과서하고 같이 보세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저는 자꾸 자료를 자랑하지만 좋은 자료인 거, 잘만 활용하면 되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판례라는 엄청난 하나의 판례가 있을 뿐이죠. 그 개별적으로 가장 할 말이 많은 것은 영업 허락이에요. 8조에 있는데 이것만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더 이상 대리를 못해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게 특이하고요. 영업 허락의 취소나 제한을 걸었을 때는 선의 제3자가 대항 못한다는 게 8조의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위에 그냥 일반적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취소하거나 6조에서 잘 들어봐요. 처분을 허락한 걸 취소하는 경우에도 역시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자고 말하는 게 학계의 일반론입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규정은 영업 허락 쪽에 있구나. 근데 나머지 앞에 5조에서 법정 대리인의 일반적인 동의를 취소하거나 6조에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도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통설이고요. B급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걸 잘 안 봐두면 헷갈리니까 말로 한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판례를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판례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겠죠. 삼각형입니다. 맨 위에 신용카드 발행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립시다.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우리가 많이 그렸는데, 얘가 회원이고 이게 카드사죠. 그리고 이게 가맹점이에요. 각 계약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제일 잘 여러분 낯선 게 뭐예요? 요거. 그러나 우리 잘 알죠. 가맹점 계약. 이거는 신용카드 이용 계약. 이거는 그냥 뭐 개별적으로 가맹점이 뭐 음식 파는 데면 음식 매매 계약이고 신발 매매 계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매매 계약 혹은 뭐 서비스를 받는 용역 계약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스포츠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그걸 카드로 긁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판례는 너 미성년자였어? 그러면 요거 취소해도 돼 라고 말하고 거긴 별말이 없는데 이건 인정해 줘야 돼요. 왜? 아니 어린 놈이 무슨 신용카드를 만들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긁고 다니는 거는 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요걸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것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요. 근데 이 판례가 예외적으로 어때요? 얘가 돈도 벌고 그리고 일상적인 소규모 거래고 나와서 살고 있고 성년에 가까운 나이고 이 당시 만 20세가 성년일 때 만 19세 얼마였고 요번에 문제로 나오면 바뀐 다음에 18세 몇 개월 때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지금 말한 이유 때문에 일상적 거래 행위에 대한 요 부분 요거에 대해서 얘의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거 아니냐. 명시적으로 안 했는데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허락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6조를 적용한 판례입니다. 프린트 보겠습니다. 신용 구매 계약 취소는 별개 문제인데 취소 가능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 안 된 것뿐이에요. 이 판례가. 성년에 가깝고 어쩌고 저쩌고라 묵시적 처분 허락을 한 걸로 봐서 취소를 배척시켰어요. 그러나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는 없어요. 배척하는 건 좋은데 이 말 왜 했죠? 원심이 바보같이 신의칙을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신의칙이 강행 규정을 이길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경우 카드사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걸 풀면 이제 여러분은 A급 수준을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얘한테는 구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카드를 긁었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카드 대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 계약이 취소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미 줘버렸고 근데 얘가 취소를 한 거죠. 뭔가 지금 불합리해. 얘는 구두가 있고 돈은 내가 냈어. 근데 이걸 청구하는 모습이 어렵다 그랬죠. 얘가 구두를 달라 그래서 뭘 하겠어요. 그죠? 구두를 일반적인 너하고 나하고 매도인 매수인이면 구두를 주고 돈을 주면 돼요. 그리고 현존이익 어쩌고저쩌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삼각관계고 돈 이렇게 건너가다 보니까 판례가 독특한 법률 전개에서 특 A급입니다. 네가 이걸 너 얻었지? 네. 근데 너 대금 채무 냈어? 안 냈어요. 카드 긁었어요. 근데 너 이거 취소한다며? 그럼 너 카드 긁은 게 잘못됐네. 그럼 너 돈 줘야지잖아 거기다가. 근데 내가 돈 줬다? 그래도 돈 안 줘도 됐지? 이게 뭐예요? 대금 지급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받았다. 그게 부당이득이다. 그것은 금전상 채무 이익이다? 맞죠? 대금이니까. 그래서 미성년자가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141조 단서에 의해서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현존이익이 추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가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현존하지 않는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라 이 문제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듣고 얘가 돈을 얻었어요. 돈을. 내 돈이 들어왔어. 그럼 요거는 현존 추정되고 요걸 내가 유흥비로 날리면 현존이 아닌 거야. 근데 이거는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구두가 들어왔고 그 돈의 대가를 면제받은 걸 금전적 이익으로 보는 거니까 얘가 구두를 들고 있는 이상 현존은 무조건 한다고 봐야 돼요. 어차피 현존 이익도 추정되고 깰 방법이 거의 없는 사안이에요. 이 경우는. 자,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궁금해할까봐 말한 것뿐입니다. 자, 몰라도 된다는 거는 진짜 가볍게 넘기세요. 자, 그래서 이 경우 카드사는 미성년자에게 구매계약 대금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141조에 의해 현존이익만 반환하나 금전상 이익이므로 현존이익이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신용카드 판례가 22판 기준 88페이지에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22판 기준 390페이지 그리고 21판 기준 387페이지에 있는 각주 1번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뭐 어차피 2교시에 금방 나올 거라 취소 부분에서 역시 금전산 이익으로 현존이 추정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제가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요 87페이지나 8페이지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금전산 이익 현존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거 하면 끝난 겁니다. 완벽하게. 그 다음은 가볍게 봅시다. 그래서 이런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고요. 프린트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동대취가 있어요. 지금 미성년자 나오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애들은 뭐 어쩌고 후견인들을 피후견인들이죠. 이놈 세 마리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세 명을 다 합쳐서 그냥 피후견이라고 불러봅시다. 이 피후견인들도 지금 제한능력자들이잖아요. 얘들은 후견인이라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교과서 순서대로 쓴 거예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이거나 후견인이겠죠. 근데
친권자인 부모는 동의권,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때 그래도 한쪽에서 맨날 뭐 아빠만 동의해준다 그랬죠 제가. 엄마 말 안 듣고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어떻게 돼요? 선인 상대방에게는 그거를 이제 더 이상 같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 안 했다는 이유로 물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920조의 2니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 많이 했었는데 무권 대리의 특칙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전체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지금도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프린트의 그 밑에 있는 거죠. 후견인이 소영의 상차중을 동의하거나 대리할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950조입니다.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때 수업을 들어도 매우 중요한 조문이에요. 뒤쪽에 있지만 950조는 항상 잊지 마시고요. 미성년자 부분하고 연결되고요. 또 대리, 표현 대리하고도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되게는 좀 없어 보이는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겠습니다. 92쪽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쪽은 나와 있지만 이거는 미성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자, 한번 거기 보실래요? 교과서 볼게요. 이거는 알파의 BB의 제한, 알파의 행사의 제한, 베타의 권한의 제한, 기억의 후견 감독인의 동의. 92페이지고 21판은 한 90페이지 정도 됩니까? 혹시 90페이지예요? 못 찾았어요? 어디냐면 다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89, 90, 91 거기 있을 텐데. BB 제한 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권한 중에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있고 자, 계속 볼게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라는 파트가 있죠. 네. 거기를 보면 몇 페이지예요? 21판 듣는 분도 있어서 91? 네. 한 페이지 차인데 왜 이렇게 못 찾았어요? 자, 어쨌든 후견 내 말 안 듣고 자, 그래서 목도 가고 제가 참. 자, 후견 감독인의 동의인데 보세요. 미성년자 친권자가 없어서 후견인이 되는 경우 친권자 달리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후견이 다 그런 거예요. 미성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피후견 일반적인 피특정 막 이런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걔들도 다 그런 건데 보세요.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후견인이 직접 대리하는 후견인이지. 얘가 영업, 금전 빌리는 거, 차용, 의무만 부담하는 거. 그리고 이게 맨날 나오지.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권리 득실 변경. 부동산 팔아버리는 거. 미성년자 부동산. 이런 거. 아니면 그 밑에 소송행위. 그 다음에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포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런 걸 할 때면 맨날 나오는 건 부동산 처분인데 옆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보시고 후견인이 이런 걸 할 때면 이런 걸 뭐 할 때면 이런 걸 대리하든 동의하든 그리고 친권자는 아니야. 이런 제한이 없어요. 다만 친권자는 이해상반행위로 제한이 될 수는 있겠지만 후견인, 피후견입니다. 이 경우에 대리나 동의를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1항이고요. 3항이 뭐예요? 동의를 받지 않으면 누가? 이것도 잘 봐요. 피후견인, 그 다음에 후견 감독인, 그 제한 능력자나 그 다음에 왜 내 동의 안 받았어? 이러면서 후견 감독이 나와가지고 얘가 한 거를 취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가 피후견인이 지가 해놓고 후견인 동의 받아서 했는데 후견인이 후견 감독이 동의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지가 해놓고 왜 동의 안 받고 오셨어요? 하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잖아. 미성년자 원래 지가 해놓고 맨날 지가 가서 취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했고 여기다 제가 수업 들으신 분은 적어드렸지만 표현들이가 유추 적용돼서 후견 감독인, 그 당시에는 친족회였죠. 친족회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요즘 프린트에도 없고 책에는 적어드린 거니까 책에도 없어요. 책에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제 책에 적혀 있을 텐데 뒤에도 나오니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에 적용해서 된다. 뒤에서 다시 보고요. 자, 계속 볼게요.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후견인 세 마리가 있는데 미성년자의 차이점과 상호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조문 중심으로 보세요. 범위를 법원이 막 정할 때가 있고 안 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수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 보호는 다 포괄되는 거죠. 피성년이든 피특정이든 다 포괄되는 건데 아까 950조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괄되는 건데 촉구권, 그리고 철회권, 거절권, 속임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자, 상대방 보호 입장에서는 봐봐요.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지위도 고려해 주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썼죠?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지위도 보호해 준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제한 능력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호 안 되기는 절대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큼은 보호해 주자. 촉구권 뭐죠? 선하기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고
능력자로 된 후 혹은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하면 효력이 없어요. 왜냐? 이유만 알면 안 어려워요. 1개월 이상 기간 내에 내가 촉구를 했는데 저쪽 그 제한 능력자 동네에다가 내가 촉구를 했는데 1개월 안에 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걸로 봐버리니까 제한 능력자한테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촉구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좀 해줘 이렇게 조르는 게 아니야. 촉구권의 효과가 무서운 거예요. 무권 대리에서는 이 촉구권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최고권이 아니라 아직 촉구로 안 바뀌었어요. 근데 최고가 이제 민법이 개정되면서 촉구로 다 바뀐대요. 근데 어쨌든 거기도 촉구로 바뀌면 뭐 같은 촉구인데 무권 대리에서는 촉구 상대방이 야 이거 무권 대리야? 이러면서 본인한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촉구했다가 답이 없으면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제한능력자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 이 규정에서 제한능력자를 측에다가 촉구를 했는데 답이 없으면 취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한능력자한테 촉구하면 안 되죠. 외울 게 아닙니다. 촉구권은 강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도 특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게 아까 본 소형의 상처 중에 또 이래서 중요해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서 또 저쪽에서 추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때는 뭐 그냥 확답을 바라지 않아도 취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지금 교과서는 100페이지 혹은 99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사망은 제가 다시 보려고 본 거예요. 사망.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해야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안 하면 취소한 걸로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도 취소한 걸로 보지만 절차를 안 받고 추인합니다라고 해봐야 취소한 걸로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기간 내에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추인합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전부 취소한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철회권 거절권은 뭐 제가 단거 이랬죠. 계약은 철회하는 거고 단독행위는 거절하는 건데 이 중에 철회권은 선의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자만. 철회권 거절권은 뭐죠? 상대방이 이젠 내가 싫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날 너무 불안하게 했어 너희는. 제한능력자라서 언제 취소를 당할지 몰라. 내가 싫어라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제한능력자에게도 가능하죠. 그냥 싫다고 말하는 거니까. 안 하겠다는 거니까 제한능력자 보호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취소된 거랑 똑같아요. 효과가. 내가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취소라 그러면 헷갈리죠. 그래서 이 사람 취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관도라고 하는 말로 철회나 거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속임수. 별로 볼 게 없어요. 이거는. 근데 미성년자가 와서 속임수를 쳤다? 그러면 걔는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못하는데 불법행위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행위능력은 계약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통상 책임능력 15세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법행위 쟁점이 나올 수 있고 걔가 사기를 쳤으니까 또 사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사기나 불법행위는 계약을 무로 돌려버리고 손해배상하고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바로 17조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속았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취소권 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걸 안 썼네. 속임수에다가 효과는 취소권 배제죠. 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려면 판례는 적극적인 기망을 요해서 단지 능력자라고 말했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뭐 별것도 아닌 판례가 있습니다. 잘 나와요 시험에. 근데 좀 너무 쉬워요 이런 건 내용이. 뭐 성년자로 군대 갔다 왔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든지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할 게 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 부재와 실종 보겠습니다. 자, 부재와 실종은 약간 부실하게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역시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부재에서는 관리인을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권한 중심으로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서 나의 재산관리인에서 C의 권한입니다. 자, 조문 25조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 그냥 처분행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넘고 있기 때문에 관리 행위를 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주제에 어쩔 수 없이 법원이 선임한 건데 네가 맘대로 처분 행위를 했어?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가져간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때도 같다라는 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고요. 자, 부재에서는 딱 이게 떠올라야 돼요. 여기서 뭔가 소급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기억나야 돼요. 부재에서는 소급표가 둘 다 없어요. 하나는 뭐죠? 제 프린트 보겠습니다. 처분행위 허가 결정. 이거 방금 나온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거야? 그럼 허가 했다가 처분 이미 했는데 취소를 했어. 그렇다고 처분이 무효가 되진 않아요. 두 번째, 어딨어? 부재자 선임 결정. 너를 부재자 이거 부재자 재산관리입니다. 오타가 진짜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죠.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취소했을 때 그 재산관리인의 한 행위를 무로 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재하면 뭔가 소급표가 없는데 이런 것들 뿐입니다. 거의. 그리고 판례 중에는 그 부재자가 막 했는데 나중에 취소했어요. 소급 안 하니까 얘가 한 행위는 적법하게 했으면 보호가 되는데 그 행위할 때 부재자가 죽어 있었대. 그래도 이 행위는 유효하대요. 좀 충격적인 판례니까 책에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냐 하면 부재에서 다의 재산관리의 종료에서 B의 취소의 효과에서 취소의 처분 명령을 취소하는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 미치는데 그래서 부재자나 상속인한테 미쳐버려요. 효력이 그냥. 근데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허가를 얻어서 처분행위를 했다면 부재자가 사망한 다음에 행위를 한 거여도 이건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누구한테 미치겠어요? 얘는 죽었으니까 이미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판례 한번 보시고 프린트에 안 옮겨진 판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실종에서는요. 오히려 부재보다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부재하고 실종하면 청구권자 저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해달라는 청구권자랑 이 사람 이거 1년 5년 동안 소식이 없어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사망으로 처리해달라는 청구권자랑 누가 더 좁겠어요 범위가. 사람을 아예 죽은 걸로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죠? 훨씬 좁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사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뭔가 권리 의무가 관련된 사람만 되는 거예요. 프린트 보시면 실종에서는 청구권자 사망으로 직접적으로 신분적 경제적 권리의 취득이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만 걔가 죽어야 내가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해. 그건 별게 아닌데 두 개가 나와 있네. 신분이랑 경제가 나와 있네. 뭔가 생각나죠. 실종 선고에서 잔존 배우자의 재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족법도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거죠. 실종 선고에서는. 그래서 사망으로 직접 신분상 경제상 제가 너무 요약을 해놨는데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서 단순히 안 돌아오는 사람의 채권자나 채무자는 X예요. 그 사람들도 뭐는 할 수 있었는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못해요. 여기서 좁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9조 조문은 자세히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종선고의 취소는 소급표가 있으나 예외 규정인 셈이에요. 그래서 부재 쪽에서는 자꾸 뭐가 소급표가 없었는데 실종선고는 뭐죠? 사람을 죽은 걸로 취급했다가 돌아오니까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소급표가 없으면 취소할 때까지는 죽은 놈으로 취급하고 그럼 다시 부활한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종 선고의 취소는 당연히 소급표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그대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남겨놔야 될 행위가 있으면 그거는 소급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게 29조 2항 3항이에요. 그래서 1항 2항이에요. 1항의 단서와 2항인데 일단 1항 제 프린트를 보면 2항과 1항 단서의 의미 그림을 그릴 것 했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맨날 뭐야 이거. 이거지 뭐 그냥. 그죠? 이 사람이 실종 선고가 됐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상속인이고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29조 1항 단서는 누구고 2항은 누구예요? 얘가 29조 2항이에요. 먼저 나온 애가. 뒤에 나온 애들이 1항 단서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망을 2항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을 직접 실종의 선고를 2항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지금 29조 2항이 있습니다.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선이면 현존이익 맨날 하고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배상해라. 이건 어디나 똑같아. 우리 민법 하도 많이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거고 조금 좀 어렵고 중요한 조문이 1항 단서인데 그건 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선고 후 동그라미, 취소 전 동그라미, 선의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고 후 취소 전이에요. 맨날 헷갈립니다. 만료 후 실종 만료 후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선고가 된 후 취소 사이에 선의로 한 행위인데
얘네 둘이 둘 다 선이어야 되냐에 대해서 견해 드립이 있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둘 다 선이어야 된다는 게 쌍방선이설이고 그냥 그 당사자가 선인지 보호하고 싶은 지금 보호할지 문제되는 사람이 선인지만 보는 게 상대적 효력설이고 그렇게 가면서 엄폐물을 인정해서 얘가 선이면 뒷사람이 악이어도 보호된다는 게 절대적 효력설인데 판례가 없어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민법 연습하기 위해서 보시고 거기 122페이지에 있는 박스는 너무 그렇게 열심히 보지 마세요. 교수님들마다 견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실종선고에서 이제 신분행위를 한번 읽어보시고 재혼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다. 5번 법인이죠. 자, 조금 속도를 이제 내서 보겠습니다. 법인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식이죠. 48조는 생전처분은 법인 성립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언으로 하는 경우는 유언 효력 발생시인데 그 뜻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죠. 법인 성립시는 설립등기시고 유언 효력 발생시는 유언자 사망시에 법인 재산이 돼요. 그런데 186조는 부동산은 등기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다고 돼 있어요. 프린트 보면.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에 동산,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이 나오고 인도, 배서 및 교부가 나와도 똑같아요. 얘들은 이것들을 갖춰야 효력이 있단 말이죠. 권리 변동의 이런 요건을 갖추는 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이거를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48조와 형식주의의 대립 문제입니다. 주로 부동산이 나오기 때문에 48조와 186조의 대립 문제로 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견해가 대립되는데 중요한 건 지명채권은 형식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냥 양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권리 변동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대립이 없이 어떻게 되는 거죠? 48조의 재단법인에 귀속된 걸로 봐요. 그래서 그냥 재단법인이 이기는 거예요. 다만 이중양수가 되면 이중양수 특유의 법리로 가겠죠. 확정일자를 누가 먼저 받고 어쩌고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채권 총론을 받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생전처분은 재단법인이 설립 등기는 했는데 잘 봐요. 이런 사람입니다. 생전처분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설립 등기는 했어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48조를 믿고 있었다면 안심하고 있었겠죠. 내 거다. 내가 그 부동산에 등기도 안 했는데 내 거다. 왜냐하면 난 48조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3자가 먼저 부동산 등기를 마친 사안이 문제가 돼요. 유언은 뭐가 문제돼요? 유언자가 죽었어요. 죽는 순간 재단법인이 뭐라 그래요? 내 거다. 그 유언 효력 발생 시에 내게 된다 그랬잖아. 48조가. 이러고 있는데 등기는 제3자가 먼저 마친 사안이에요. 두 케이스 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이기게 돼요. 부동산은 등기를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판례는 이전 등기 시설과 법인 성립 시설이 아닌 결론이 같은데 그 말을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해서 욕을 엄청 들어먹고 있죠. 그죠? 재단법인과 출연자 관계에서는 48조 때 하지만 제3자 하나만 한 말이죠. 그래서 하면서 또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또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는 판례를 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례의 결론에 찬성하면서 논거는 이상하다고 까면서 판례의 결론으로 가시지만 그런 법리를 적용하지는 마시고 어디도 없는 법리예요. 그거는 물권법에서는. 자, 그래서 됐고요. 자, 법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계약 책임을 보겠습니다. 1번 권리능력, 2번 대표권 제한, 3번 대표권 남용. 이 순서입니다. 어떤 대표기관이 계약행위를 했을 때 A법인의 갑이라고 하는 이사, 대표자가 을과 행위를 했어요. 이게 얘한테 그대로 미치는 게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런 계약을 했는데 그럼 이 계약상 뭐 돈을 빌렸다면 얘한테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은행은 법인 보고 돈을 갚으라고 계약 책임을 물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법인 입장에서 그 계약은 나한테 효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거예요. 1번, 권리 능력이 없다. 우리 정관이나 법률에 보면 우리는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사업의 목적으로 아예 삼고 있지 않는다. 사업의 목적은 사실 되게 넓은 겁니다. 원래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돈 빌리는 게 필요하다면 원래 사업 목적 범위 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법률에 의한 제한, 뭐 민법 81조 청산 관련된 게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규정은 아니고 판례가 뭐 군 농협 판례가 있는데 그냥 안 썼습니다. 안 중요해서. 정관에 의한 제한은 조금 중요한데요. 이것은 목적에 의한 제한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정관을 보면 우리 목적이 나와 있는데 얘가 한 행위는 목적을 벗어난 거다라고 말을 해서 완전히 무효로 돌리고 뭐 여기는 사실 표현대표고 뭐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데 케이스가 잘 안 나와요.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목적의 범위가 목적의
위반만 안 되면 되냐 아니면 목적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되냐라는 거에 있어서 협의설, 광의설이 있는데 판례는 명백히 협의설이에요. 목적에 위반만 안 되면 된다는 것은 광의설이고 협의설은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된다. 목적에 들어맞아 앞쪽에 단어가 부합이라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목적에 미안해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 이 말이군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 갑자기 많이 생각나네. 저도 이렇습니다. 이제 뭐 시험장에서는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강의하다 보면 좀 그래요. 목적 달성에 필요해야 된다는 건데 판례가 대신 넓은 척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직접 간접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넓은 척하고 있지만 속지 마세요. 협의설입니다. 강의설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협의설이니까 그 말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합니다. 판례 문구 중요합니다. 교과서 146페이지 내지는 21판 145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팔을 다쳐가지고 21판을 또 못 들고 왔네요. 22판도 지금 책이 야정이 났는데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괜히 협의서를 칭하고 약간 민망하니까 직접 간접 막 얘기하되 막 뒤에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답안지에. 근데 권리능력 정관에 의한 제한이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중요한 건 대표권 제한이에요. 뭐죠? 대표권을 또 제한해 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정관에다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정관에다 제한해 놓은 거예요. 우리 대표가 뭘 하려면 어디 결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대표권 제한이에요. 완전히 구별되시죠? 권리능력은 사업 목적을 정해놓은 거예요. 1조야 보통 1조. 근데 이건 뭐예요? 뭐 저지에 있겠지. 대표가 돈을 1억 이상 빌리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권 제한이에요. 정관에다 해놨죠. 그래서 일단 정관에 의한 제한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관에 의한 제한은 어떻게 봐요? 우리는 그 B번이죠. 41조 60조에 의해서 정관에 규정을 해놔야 효력이 생기고요. 법인 등기부에다 그걸 등기를 해놔야 다른 사람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제3자에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논의가 뭐예요? 이게 지금 저는 정관 얘기한 거고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 등기부가. 여기다가 대표권 제한을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안 했어. 안 했는데 얘가 악이야. 야, 그러면 이놈은 보호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법인은. 그러나 우리 판례는 냉정하죠. 등기가 야 그럼 규정 왜 해놨어? 등기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거 아니야. 등기 안 했으면 악의자한테도 대항 못해. 너 대항 못하는 사람 되게 많다야. 너 무제한이다. 그래서 무제한설입니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무제한으로 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학설입니다. 제한설은 등기를 안 했어도 악의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게 하셔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죠.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나오시는 논의가 김준호 교수님하고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하면 등기를 했는데도 얘가 위반을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우리는 대표권 제한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얘가 이제 보호가 안 되고요. 효력도 생겼어요. 정관도 있고 대표권에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하는 행위가 그것도 무권 대표예요. 대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권이 아예 없는 것만 무권 대리가 아니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대리권이나 대표권에 제한이 가해져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것도 그래서 여러분 공동 대리 같이 꼭 해야 된다고 정해놨는데 각자 대리했어. 다 무권 대리예요. 이해상반행위 뭐 자기 계약 쌍방 대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 바로 무효가 아니라 다 무권 대리고요. 무권 대표예요. 무권 대표. 그러면 무권 대표라는 것은 굳이 무효라고 말 안 하고 무권 대표라고 말한 것은 표현 대표 성립 가능성을 논의하는 거죠. 김준호 교수님은 등기가 명확하게 돼 있으면은 얘가 어떻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 그런 건 내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표현 대표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지우라 그랬고 등기가 돼 있어. 이사회 결의 거치라고. 잘 알고 있어. 근데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오면 얘한테 정당한 이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표현 대표를 적용하자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노재호 생각이기도 하고 옛날에 뭐 어떤 교수님 문제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견해 대립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권 제한이 야 이사회 거리 결정 이게 아예 우리나라 법에 있는 거지. 그게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이에요. 사립학교법 28조가 대표적입니다. 새마을금고법도 있는데 그냥 안 썼어요. 사립학교법 28조인데 이 두 개는 땡땡이 두 개 나왔어. 보기 안 좋게. 28조를 위반하면 법을 위반한 거고 이 법은 너무나 중요한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그냥 무효고 표현 대리고 뭐고 가지 마라 라고 해서 120조 적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판례가 있어요. 이 교재에서 제가 이 교재로 여러분이 막 완전히 단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판례다 아니다라는 걸 명백히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걸로 요약할 수 있게 하면 제가 그런 교재는 판례는 판례라고 제가 반드시 써놔요. 근데 이거 일부러 안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원들이 적응 여지 없다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판례라고 써놨어요. 요거는 제가 하다 보니. 근데 안 쓴 게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 뭘 봤죠? 권리 능력 잘 안 나올 것이다. 대표권 제한. 그러니까 권리 능력 받기야. 근데 안 통했어. 대표권 제한해놨어. 근데 그것도 안 통했어. 그러면 이것도 아닌 위반도 아니고 다 대표권이 문제가 없어서 유권 대표가 돼요. 범위 내에서 한 거죠. 근데 사실 딴 주머니를 찬 거죠. 다른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돼 있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해도 법인을 위한 행위로 봐요. 대표가 법인의 행위로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대표권에 효력이 미치지만 그걸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은 그거는 미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대리권 남용 이론이고 법인에서는 대표권 남용 이론인데 뒤에 대리에서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한번 부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러다가 얘가 한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울면서 가야 되느냐? 왜 이런 대표를 써서 이런 행위를 해서 계약을 무효화시키느냐? 왜 이런 놈은 너의 대표 아니냐? 법인의 대표가 나한테 이런 행위를 해서 내가 계약이 무효가 되는 손해를 봤다. 돈을 분명히 빌려줬는데 너희한테 돈을 반환하라고 못하고 난 손해를 받고 얘는 고의로 한 거고 위법성도 있고 얘가 몇 조? 얘가 750조 불법행위가 될 때 대표니까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게 35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본 계약 책임이 부정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논의라는 걸 잊지 마시고 원래 체가까지 좀 공부하신 분은 어때요? 계약 책임이 부정되면 나올 수 있는 논의가 두 개가 뭐가 있죠? 하나는 불법행위지만 또 하나는 그 바로 앞에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판례도 나중에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35조고요. 요건은 대직불이죠. 대표 기간에 행해야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저 밑에 대표 개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됩니다. 대표 기간의 행위라 해서 뭘 봐야 되죠? 요놈이 대표장가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 판례. 대표 이사로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가 다 해먹어 대표야. 그리고 자기 뭐 여자가 다 하면서 남편한테 이름을 해놨든지 반대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냥 바지 사장을 해놓은 거죠. 그랬을 때 실질적인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면 여기에 35조 책임진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등기를 불문한다는 거. 두 번째,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야, 이 대표가 한 행위가 직무에 관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자 그러면 근데 겉보기에 그래 보이면 직무에 관한 걸로 인정하고 이 요건을 충족시킨 걸로 해버리자라는 이론이 외형 이론이에요. 외형 이론은 상대방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직무에 관한 걸로 그냥 쉽게 봐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아까 계약 책임 논의할 때 나온 대표가 사리를 도모해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겉보기에 저 이번에 법인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라는 식으로 빌렸고 법인이 돈을 빌린다는 계약서를 해놓고 사실 그 돈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뭐 아들한테 쓰려고 했었어도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면 외형 이론에 의해서 직무 관련성은 통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통과됐으니까 얘는 좋죠. 이 개인 도모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외형만 보고 내가 믿었는데 라고 말하는데 얘가 알았어. 혹은 중과실이 있었어요. 그 정도 되면 외형 이론이 깨지는 거예요. A급이 또 나왔죠. 자, 나가는 진도가 좀 많으니까 오늘 조금 자주 쉬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좀 많으니까 좀 힘들죠? 자,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한 10분씩 자주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여러분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사적인 목적이었다든지 이게 법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거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35조 책임 못 묻게 되는 겁니다. A급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악이나 과실 뭐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외형 이론을 깨야 되니까 좀 세야 돼. 악이나 중과실 정도 돼야 돼.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 대표기간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헷갈리지 않아요? 아까 얘가 개인 사리 도모한 거는 내가 어디서 설명했지? 계약 책임 논의하다가 대표권 남용에서 설명했죠. 근데 지금 뭐 설명하다 나왔죠?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얘기하다가 외형 이론 직무관에서 설명하다 나왔죠. 이게 겹칠 수 있어요. 얘가 개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했잖아요. 처음에 얘가 계약 책임을 물을 때 이 개인 목적 아들한테 돈 주려고 했던 거를
네가 알았잖아 임마라고 하면서 계약 책임을 법인이 부인하는 이론이 대표권 남용이잖아요. 그때는 107조 1항 단서 유추정설이니까 얘가 악이나 과실이면 효과가 못 미치는 거예요. 네.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효과가 못 미치는 건데, 그래서 얘가 경과실이 있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경과실이 있으면 악이나 과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얘마 너 대표권 남용이야, 너 얘가 개인 도모한 거 너 경과실이 있었잖아. 그러면 악이나 과실이니까 깨갱이죠. 그러면 소비대차에 기한 돈 갚아라는 말을 못해요. 돈을 갚으라는 것은 계약 책임이거든. 못하고 이제 돌아가려다가 에이씨 그럼 35조로 가자 했는데 똑같아. 얘가 자기 아들 돈으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 알 수는 있었는데 가벼운 과실이에요. 그럼 35조에서 외형이론은 통과돼야 안 돼요. 요건 통과되지. 악이나 중과실만 통과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요게 계약 책임에서는 대표권 남용으로 좌절되고 불법행위에서는 외형이론을 통과하는 가장 중간지대에 있는 게 경과실이라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대표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개인 이익을 도모한 거를 대표권 남용에서도 써먹고 35조 불법행위 직무 관련성에도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 중요해서 얘기를 했고, 적고 계신가요? 조금 적을 시간 드리고. 효과 볼게요. 대표기관 개인도 책임을 져야죠. 요건 750이겠죠. 그래서 양자 부진정 연대고요. 법인이 배상을 해버렸어요. 대표가 네가 인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대표기관한테 구상권 행사하죠. 이 근거 조문도 잘 알아두세요. 오죽하면 요약하는데 굳이 조문을 써놨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 즉 이사죠. 이 사람은 대리 규정을 준용받아요. 59조 2항 조문도 중요하고요. 이사는 정관총회로 금지 않으면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62조도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수업을 거의 안 하죠. 위반하면 포괄적 대리권 수여한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법인에 대해서 계약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건 전혀 다른 주제인데, 얘가 K라고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할 수는 있는데, 야 네가 그냥 오늘부터 그냥 대표 행세해. 그냥 완전 포괄적 우리 일 다 해버려. 그럼 자기가 바지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가 일 다 하라는 거고, 이거는 무효예요. 그럼 이건 계약 책임이 통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불법행위 책임을 또 물을 수는 있겠죠. 그랬는데 얘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 대표를 보고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인 등기부엔 얘가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한 얘기잖아. 등기가 안 돼 있지만 얘한테 다막거리고 얘는 여행 갔어요. 얘 바지예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대표 행세로 일을 하고 있어요. 35조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도. 그래서 약간 한번 들어두시고, 자, 좀 정리하는 위주로 갈게요. 저기 좀 연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했고요. 자, 이제 별거 없습니다. 청산 부분은 제가 정리 안 했었는데, 청산 종결 등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청산 사무가 종결되어야 청산법인이 소멸하는 거고, 그걸 사무가 남아있다면, 아직 받을 돈이 있어, 아직 갚아야 될 채무가 있어, 이러면 아직 법인이 존재한다는 판례, 이거 중요하고요. 비법인 사단, A급이죠. 판례가 말하는 요건은 조규단 황목다죠. 예. 그럼 뭐 해야 되나? 이거는 여러분이 보세요. 뭐 수업 안 들으신 분은 조금 죄송한데, 오늘 보니까 뭐 안 들으신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교과서에서 보면은 뭐 목적, 규약, 조직, 다수결, 단체 자체는 존속할 것, 주요사항 확정돼 있을 것, 그러니까 조규단 확, 목, 다 이렇게 다 있고요. 어떤 것들이 비법인 사단인지 여러분 보긴 봐야 되는데, 요 말 기억합니다. 판례는 사단법인 규정 중 법인격 전제로 한 것 외에는 적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 유추 적용한다. 그런데 대표권 제한은 아까 뭘 공부했죠?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41조에 의해서 정관에 쓰고,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법인 등기부에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는데, 비법인 사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죠. 그래서 요런 등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답안지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례가 나오면 이것부터 시작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60조를 준용 못하니까 무제한설 논의는 여기서 쓰면 안 돼요. 내가 아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무제한설 논의는 등기가 된 법인에서만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판례를 외워서 쓰는 거예요. 뭐라고?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빼먹었는데 누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까? 비법인 사단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악이나 과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증행위 같은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에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대표자가 더 나아가서 아예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팔아버렸어. 총유물을 관리 처분 행위를 하게 됐을 때는 물권법 276조를 적용하게 되고요. 거기서도 역시 이 판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는 276조에 의해서
사원총회 결의 혹은 정관이 우선이에요. 정관을 위반하거나 정관이 없을 때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면 그냥 무효예요. 판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표현대리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16조 위반하면 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센 게 아니라 단순히 보증인이 된다든지 그 비법인사단이 아니면 남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에는 열심히 우리가 배운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 악이나 과실, 비법인사단이 입증 책임 이거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자 권리의 객체 보겠습니다. 수업에서 안 한 부분이죠. 물권법과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물건의 가학상 분류나 부동산 동산의 개념, 원물 과실 개념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읽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내용도 없어요. 무슨 뭐 융통물, 불융통물 뭐 저도 잘 몰라요.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종물은 중요합니다. 종물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건은 상부독소죠. 상용에 공할 것. 자, 교과서 페이지는 22판 기준 207페이지고요. 21판은 204페이지 찍어봅니다. 205페이지 정도 찍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상부독소, 상용에 이바지할 것. 둘째 줄, 종물의 요건 둘째 줄,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일 것. 넷째 줄, 부속된 것이어야 될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밑에 밀접한 장소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부속이라고 합니다. 종물에서는. 물권, 뭐 또 여기 임대차나 물권 배울 때 부속의 개념 배웠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장소적 밀접 관계라고 답해야 돼요. 조금 달라요. 세 번째는 세 줄 내려가서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네 줄 내려가면 리을번에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달라버리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에요. 상부독소. 그런데 요건 열심히 외운 다음에 우리는 그냥 100조 2항이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100조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00조 2항. 중요한 조문이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3, 종물의 효과에서 첫째 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라 4번에서 종된 권리에 유추적용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제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그냥.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100조 2항은 종된 권리에 유추적용된다는 점. 특히 건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뭐죠? 지상권. 또 여기 빠져있지만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토지 임차권이겠지. 그거는 건물 사용을 위한 토지, 건물이라는 것은 땅 위에 서 있으려면 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땅을 사용하는 종된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토지에 대한 임차권, 토지에 대한 지상권인 거죠. 근데 지상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랬을 때 그 지상권은 일단 물권이기 때문에 자, 건물을 내가 이 사람한테 나 지상권이 있는 건물 소유자인데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건물을 건물 소유권이라는 주된 권리를 넘길 때 이 건물이 사용하는 권한인 토지에 대한 지상권도 넘기는 게 돼요. 그거는 어디까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100조 2항의 유추적용, 거기 유추적용을 여기다 빼가지고 당사자의 의사라고 써요. 당사자의 의사를 그렇게 보는 의미예요. 그냥. 주된 권리를 넘기면 종된 권리도 넘기는 거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희 의사고 그건 알겠고 정말 지상권을 취득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돼요. 취득하려면 등기 필요하다는 점. 관련 조문 생각나는 분 쓰세요. 186조죠. 네. 예, 1교시가 조금 길어졌는데 1교시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쉬겠습니다. 2교시는 법률행위 부분 조금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많이 한 부분이라.